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정어휘, 유선정 지음, 성장하는데 찬란한 햇살만이 답은 아니다. 택시를 탔는데 작년에 운전기사가 밑도 끝도 없이 대뜸 이런다. 제가 담배 끊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나한테 하는 말인가 통화 중인가 싶어 어리둥절했다. 가만히 있기 뭐해서 아유 잘하셨네요. 응수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간다. 술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술, 담배 정말 많이 했죠. 그 어렵다는 술, 담배 끊는 거 자랑하려나 보다 짐작했는데 다음 말이 반전이었다. 냅다 격양된 목소리로 이러는 게 아닌가. 괜히 끊었어. 건강에 해롭다는 거 끊으면 좋지. 왜 괜히 끊었다고 하시냐 묻자 속에 꾹꾹 눌러 담아둔 속상함을 토로하는 넋두리가 이어졌다. 술, 담배 하는 돈도 아까워서 딱 끊고 용돈도 아껴서 지난 30년간 한 달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줬어요.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남자들 그렇게 살면 친구 관계도 다 끊으십니다. 그런데 처자식 아무도 내 맘 몰라줘요.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걸 그랬어요. 난 바보같이 산 거예요. 남의 집안 사정을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족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이다. 서운한 감정이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지난 세월을 아쉽고 억울하게 만들어 술, 담배 괜히 끊었다는 한 문장이 되었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뱉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리라. 감정이 길을 잃어 갈팡질팡한다. 처자식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억울하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은 불안까지 보태진다. 괜히 술, 담배 끊는 탓을 한다. 이런 심정을 꾹꾹 눌러 담고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심정이 오죽할까. 생각과 감정이 따로 가는 날이 있다. 그날의 운전기사를 예를 들면 감정은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게 옳은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안다. 옳은 생각을 해서 옳은 행동을 했으니 가족에게 그에 부응하는 감정적 보상을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보상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빛이 꺼져버렸다.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부정당한 것 같은 분노와 무력감,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건가 싶은 회한,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싶은 절망감으로 마음이 어둡다. 택시에서 내리며 생각했다. 그의 지난 날을 지켜본 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증인 선서를 하듯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한마디라도 말해주면 좋으련만. 그러나 생명은 빛으로만 자라지 않는다.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아무것도 없고 주위가 온통 희미하고 마음이 동굴속처럼 컴컴할 때 나는 오래전 할머니가 안방 윗목에 두고 기르던 콩나물을 떠올린다. 시루를 덮은 검정색 천을 들출라치면 얼른 덮으라고 지청구를 하셨다. 내 눈엔 영 괴이했다. 다른 식물들처럼 햇빛을 받아야지 저 컴컴한 데서 계속 있으면 죽지 않을까? 콩나물은 이불 덮고 잠만 자나?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나?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컴컴한 데서 물만 먹는데도 쑥쑥 잘 자랐다. 나중에 김승희 시인이 지은 콩나물의 물음표라는 시에서 콩나물 새싹을 금빛 물음표에 비유한 시구를 읽고 깨쳤다. 그것은 밝은 햇볕을 받고 자란다면 갖지 못했을 금빛 물음표였다. 그 금빛 물음표로 자신을 덮은 검은 천장을 들어 올린다.
또 여름 햇볕 받으며 자라는 파는 속이 파는 속이 텅 비어 있는데 반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파는 속이 꽉 차 있다. 옛날에는 겨울에 채소가 부족하니까 땅에 우물 파고 파를 품은 다음 어두운 색 천을 덮어 키웠는데 이렇게 기른 파를 움파라고 한다. 햇볕 한 조각 받지 못했는데도 하얗게 속살이 꽉 차 있어서 국을 끓여 먹거나 전을 지져 먹으면 별미다. 이처럼 어둠은 물음표를 키우고 속을 꽉 채워간다. 콩나물의 물음표처럼 움파의 하얀 속처럼 금빛 물음표와 꽉 찬 속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성장하는데 꼭 찬란한 햇살만이 방법은 아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앞서 성취했다는 점에서 존경과 시기는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존경은 신뢰의 감정이고 시기는 분노의 감정이다.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가 누리는 눈부시고 황홀하고 찬란한 결과에 대해 기꺼이 찬미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하는 대상이라면 달라진다. 도무지 그가 누리는 결과에 동의할 수 없고 왜 내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지 가슴에서 불이 치솟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평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시기심을 느끼기 쉽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부분의 입헌 국가에 있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11조는 이러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는 없다. 훈장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구구절절 빠짐없이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고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지켜졌다면 굳이 헌법에까지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를 전곡으로 찌르는 폴란드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평등하기를 원한다. 칸트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그에 따르면 평등이라는 가치가 애초에 시기와 경쟁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우월함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남들의 위에 서고자 하는 부당한 요구,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위에 서려고 한다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 두려는 방비책. 이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가치다. 그렇다면 평등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며 그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더 엄격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동시에 평등을 강조할수록 경쟁심이 가열될 수 있다. 저 사람도 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너는 못해? 하는 식으로 말이다. 세상이 나에게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평등하기를 바란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상대를 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기심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 따라 발동한다. 나는 가진 게 충분해가 아니라 남보다 더 가진 게 많아. 나는 만족감을 느끼기 원한다. 현대 많은 산업이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판매고를 올린다. 아직도 없으세요? 같은 카피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을 먹거나 입거나 갖거나 살거나 하면 지인들이 부러워할 거라는 식의 광고는 아예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다. 긍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든지 시기심이 인간의 성장을 비롯해 산업의 성장까지 이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오로지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서는 것에 목표를 두는 승부는 양날의 검 같아서 지면 비참하고 이기면 허전하다. 무엇보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화와 닮아 자신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궁극적으로
평안함과는 반대 지점에 있는 감정이다. 시기와 비슷한 말로 질투를 쓰기도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둘의 차이를 이렇게 둔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시기는 남이라 했고 질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 둘 다 자기 위에의 다른 사람,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맛의 차이일 뿐이다. 시기가 샘나서 미워하는 것인 반면 질투는 깎아내리려고까지 한다. 둘 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상대에게 느끼는 미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질투심에는 시기심에 없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 상대 때문에 내가 뒤처지거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감정이다. 그래서 상대가 가지거나 이룬 것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질투에 관해서는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적나라하다.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한에서의 미움이다. 질투로 번역된 인비디아는 라틴어로 카톨릭에서 7제종 중 한 가지인 용어이기도 하다. 풀이는 이러하다. 다른 사람이 영성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잘 되는 것을 자기 것의 손실인 것처럼 싫어하고 근심하는 생각. 남이 잘 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만 못한 것을 싫어하고 근심하는 것은 질투가 아니고 경쟁심이라고 하여 죄가 아니다. 질투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애득에 위배된다. 질투는 미움, 해방, 불의를 낳는다. 네, 백민간. 감사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현재도 혼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세와 근대의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다. 엄연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인용문에서 경쟁심을 시기심이라고 풀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물라티오는 라틴어로 경쟁심을 뜻하지만 질투, 시기라는 풀이도 있다. 질투가 가톨릭에서 왜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는 구약 성서의 카인과 아벨에서 유래한다.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하자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이에 분노한 카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인다. 성서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하느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카인의 분노를 유발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바로 질투이다. 질투는 분노의 감정이라고만 하기에는 복잡한 감정이다. 자기 효능감,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 저하에 따른 공포의 감정이 있고 부러움도 들어있다. 만약 자아 존중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라는 심리적 지지대가 약해 자신의 열등감,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이나 사건을 만나면 감정의 고삐를 놓아버리고 그야말로 열폭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질투나 분노, 애착 등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휴대전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질투의 대상은 주로 주변 사람이거나 조금 넓어봤자 엄친아, 엄친딸 정도였다. 다양한 미디어와 SNS의 등장으로 내가 왜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하며 날마다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열등감 따위를 테스트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이 늘어났고 가뜩이나 되는 일 없는 날에는 꽤 기분이 언짢다. 그건 네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 자격지심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과연 열등감이 없을까? 고대 사회에서 제국의 통치자라면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능력을 중시하는 평등시대. 이 말은 그 자체로 모순법이다. 능력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다.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열등감 등이 끊임없이 혼란을 겪고 자극을 받는다. 큰 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속담은 여기에서도 해당될 것이다. 남이 잘 나가는 것이 샘나고 공연히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네, 감사합니다. 열폭하는 것은 다르다. 어떤 대상을 향한다면 자칫 범죄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앞서 카인과 아벨처럼 살인이고 흔한 사례가 뒷담화와 악플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기치가 있다. 바로 정의이다. 나는 옳고 내 생각은 옳고 내 주장도 옳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의 삐뚤어진 정의이다. 악플의 대상이 셀럽일 경우는 도를 넘는다. 실언이나 실수도 놓치지 않고 우르르 몰려가 악성 댓글을 투하한다. 댓글들을 읽으면 욕설이나 저주의 수위려니와 본인이 정의의 사도라도 됐냐 허영과 권위의식으로 그득하다는 점에서 섬뜩하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꼰대들의 권위의식 말이다. 그들은 악플을 받는 대상이 실수나 잘못을 교정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바라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 기회에 망하길 바란다.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인 악플을 퍼붓는 배경에는 상대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바로 질투다. 네가 나의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열등감을 타격했잖아. 그러면서 너는 그만큼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진 거잖아. 그 대가를 치러야지. 이러한 기저에 나의 생각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영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 중 일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정혜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세요? 또한 표적이 되어 이런 악플을 허구한 날 받으면 강철 멘탈이라도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큰 둑이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열등감은 물론이고 열등감의 반대인 우월감조차 주관적 느낌이다. 남이 나에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이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다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열등감이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월감이 있다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뜻이다. 지금 내 마음이 인정이나 사랑, 성취 등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감정의 신호이다. 우월감은 겸손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대책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 내가 나를 보는 감정 그대로 남이 나를 본다. 방송작가로 일하는 동안 함께 일한 연예인이나 진행자, PD, 작가에게 이따금 했던 말이 있다.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자뻑은 필수예요.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나는 오늘 이걸 못했구나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이게 조금 좋아졌네. 아하, 나는 이걸 잘하네. 자기 장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걸 계속 키우면 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으면 방송도 좋아지겠죠. 네, 방송 관련 직업 방송 관련 직업군의 한 말이지만 상관없이 시도해보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물론 방송은 특성상 시청률이나 청취율로 결과를 빨리 보여줘야 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폐지나 제작진 교체라는 참담한 결과가 예고돼 있다. 그 압박감에 나를 향한 그리고 동료를 향한 격려가 고작 두어 달을 넘기기 힘들고 왜 못했냐고 왜 토가리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자뻑 타령만큼은 잊지 않는다. 나는 잘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는 일을 할 때 분명히 쓸모있는 기운이다. 자뻑으로 입상되는 경우는 자기 과시하는 표현을 해서 그렇다. 입으로든 사진으로든 하지 말라. 자아도취의 기운으로 매일 자기 앞에 버티고선 담벼락을 밀어붙인다. 잘 될지 말지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운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의존하지 않는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도모하는 게 낫다.
무엇보다 결과나 운이 어찌 될지 걱정하는 데까지 쓸 기운이 모자라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흔들릴 기운도 없다. 충분히 먹고 자고 놀면서 충전할 기운 정도는 남겨놓아야 하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다 무너진다. 매일 새로 채우는 루틴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굉장히 심플해진다. 부러움은 분노와 슬픔의 이중 감정이다. 앞서 과시하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자랑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자랑이야말로 사는 재미 중에 으뜸이 아니던가. 그래도 과시와 자랑은 구분해야겠다. 과시는 상대에게 찬미를 받고 싶은 마음이고 자랑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다. 과시하는 마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실보다 과장하고 자랑하는 마음은 자기나 자기 주변에 생기는 훌륭한 일을 있는 그대로 알린다. 그렇지만 자랑도 과하면 잘난 척으로 비출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난 힘으로 자녀를 갖지 못해 사람 앞에서 자녀 자랑을 하면 상대는 기쁨과 슬픔의 이중 감정인 씁쓸함을 느낄 것이다. 그래도 자기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훌륭한 일이 생겨서 드러내어 자랑하고 축하하는 자리만큼 기쁜 자리가 있으랴. 자그마한 자랑거리라도 생기면 눈치 보지 말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지인들을 초대해 자랑하고 축하받는 자리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손톱은 슬플 때마다 돋고 발톱은 기쁠 때마다 돋으며 손톱은 발톱보다 빨리 자란다. 훌륭한 일이 생겨 함께 축배를 드는 자리는 오래도록 따스한 추억으로 남을 뿐 아니라 다시 시작될 노력의 여정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부딪힐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그 힘의 정체는 보람이며 자부심이다. 옹이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옹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면 질투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감정인 부러움은 어떨까? 질투로 번역된 인비디아는 부러움, 선망을 뜻하는 영어 envy의 어원이기도 하다. 옹이, 감사합니다. 네. 옹이로 나와요? 네. 부러움으로 나오는데. 부러움. 이게 그리고 잘못돼 아까 있나 전에 봐. 보람하고 자부심으로 나오는데 거기 또 틀리게 나오던데. 오케이. 부러움.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부러움이라는 감정도 질투나 시기 못지않게 꽤 복잡하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질투나 시기를 느끼지 않고 순수하게 축하하면서도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그림자를 들이운다. 부러움은 분노와 슬픔의 이중 감정이다. 만약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친구나 동료라면 딱히 시기나 질투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닌 씁쓸함을 느낄 수 있다. 씁쓸함은 기쁨과 슬픔의 이중 감정이다. 질투나 시기, 부러움 등은 경쟁심을 바탕에 둔 감정이다.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는 것이다. 반면에 저 자리가 도저히 내 자리가 될 수 없다고 아예 기권패를 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도 불공평하다는 불평이나 절망은커녕 환희의 감정이 들게 한다. 눈부시고 황홀하고 찬란한 것을 마주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탄과 함께 경의를 표하게 된다. 바로 존경이다. 1911년 프랑스 파리 조르주 푸티 갤러리에서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전시를 열었다. 77의 노인인 에드가드가가 전시회 기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문했다. 앵그르드는 드가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였다.
당시 드가는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서 그저 그림들 위로 손을 저볼 뿐이었다. 보지도 못할 그림을 왜 보러 왔을까? 그는 앵그르드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화가 앵그르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매일 찾았던 것이다. 눈먼 노인이 매일 전시회에 와서 그림 위로 손을 젓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노인이라고 해도 가슴이 뭉클할 텐데 극도의 인간 혐오로 평생 아무도 마음에 들이지 않은 채 고독하게 살던 드가였기에 더욱 뜨겁게 와닿는 이야기다. 동시에 드가가 화가로서 어떻게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 알려준다. 질투나 시기심 없이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에 기쁨을 느끼고 겸허히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 안에 단단한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징조이다. 그 씨앗에서 수십, 수백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혹시 타인을 존경할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존경하는 마음이란 세상과 사람을 고귀하게 보는 시선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이며 계속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다. 내 마음에는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많은가, 존경의 대상이 많은가? 그 질문은 이 말과도 통할 것 같다. 오늘 얼마나 감탄했는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 빛이 아주 많아 눈부시면 제대로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지만 빛이 정도에 알맞으면 환하고 깨끗하며 시원하고 선명하다. 화나다는 표정이나 성격이 는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돈되지 아니하다이며 선은 기분이나 느낌이 깨끗하고 시원하다이다. 호감형의 인간이다. 모두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표정과 태도이다. 자신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한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는 느낌. 자신이 있을 때 우리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자신감이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닌 게 자존감뿐이라면 근자감일 뿐이다.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의 힘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지식이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넘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한다. 그럴 수 있기까지 필수 요소가 있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공들인 시간이다. 한 선수가 경기에 나섰는데 긴장되고 떨린다면 연습 부족이라고 했던 말이 인상 깊었다. 충분히 연습했다면 상대 선수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긴장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연습하고 노력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리라. 이런 마음 상태에서 덤처럼 따르는 여유는 대상이나 사물, 상황 등을 두루 살피고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서 그것에 대해 맑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신감은 소질이 아니라 그간 공들인 시간과 노력에서 나온다. 자신감을 가지기엔 아직 물리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자신을 낮춰 도움을 청하는 것까지가 노력이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보지 않고 혼자 애쓴다면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미숙하거나 약한 이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청할 때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응한다는 말은 무조건 들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춰 대답하거나 행동한다는 뜻이다. 또한 당연히 들어주리라는 기대로 도움을 청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네, 만약 자신감이 감사합니다. 만약 자신감이 없다고 느낀다면 당연하다.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얼마나 부족한가 하면 소질이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판단할 근거조차 부족한 상태이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 박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실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인생의 관역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다시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10년도 해보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소질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나 겨우 10년 해놓고 다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포기하는 게 쉽겠다. 인간에게는 에너지 최소의 법칙이 있고 이에 따라 쉬운 길을 택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의 원인은 먼저 회피하거나 빨리 포기하는 것에 있다. 이쯤에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 굳이 회피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래 버리려면 편할 것을 왜 인내하고 노력하며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가? 나의 이런 오랜 의문에 대해 누군가 현명한 답을 들려주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게. 일부러라도 흔들려야 한다. 하늘에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끼어 햇볕이 밝지 못하면 흐리다고 한다. 흐린 후에 밝아질지 어두워질지는 아예 예측하기 힘들다. 잡것이 섞여 깨끗하지 못할 때도 흐리다라고 한다. 흐릴 대로 흐려지다가 잡것이 가라앉으면 맑아질 것이다. 불빛이 밝게 비치지 못할 때도 흐리다라고 한다. 새중으로 갈아 끼며 될 것이다. 그 밖에 기억력이나 판단 따위가 분명치 않다.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있다. 등에 대해서도 흐리다고 표현한다. 분명치 않고 어렴풋하거나 아리송하거나 가물가물하거나 희미하다. 안개를 닮았다. 안개는 흐린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메타포다. 하늘은 찬데 땅은 따뜻하거나 습해서 그 사이의 공기가 흔들려서 흐려진다.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시야는 흐려질 것이다. 희망과 결실의 온도가 많이 차이 날 때, 나와 당신의 온도의 차이가 또한 그러할 때, 내 마음이 봄날의 새벽 공기처럼 겨울날 창문에 김이 서린 것처럼 뿌옇게 흐리다.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아 희미하다.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 손을 들고 있는 지도는 무의미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술, 심령술, 독심술, 수정구슬, 보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S.S. 벤다인이 쓴 추리소설 작법 20가지 규칙에 나오는 8번째 규칙인데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흐린 마음에서 길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점술, 심령술, 독심술, 수정구슬, 보기 등은 건물이다.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길을 찾아야 한다. 독일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히의 그림 중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이 있다.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 있는 남자는 뒷모습을 보이고 섰다. 저 멀리에 구름이 가까이는 암석이 늘어섰고 발밑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저 안개를 모두 헤치고 올라왔다.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은 맑다. 앞이 더 이상 흐리지 않다.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것에 흔들려 흐려진다. 그럴지라도 살면서 몇 번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려도 괜찮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나를 흔들어 놓아서라도 흔들려 봐야 한다. 비록 흔들리는 동안은 혼란스러울 테지만 희지를 하는 것처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을 것이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라는 길을 가야 할지 흔들리고 흐려진 다음에야 선명해진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부록이 넘었건만 여전히 크고 작은 유혹과 분노에 흔들리는 나에게 칼 구스타프 융이 들려준 말이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체계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것들로서 결코 해결될 수는 없고 다만 초월할 수 있을 뿐이다. 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통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감정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격으로 보면
높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계곡에 있는 폭풍우와 같다. 즉, 이것은 천둥 번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가 천둥 번개 안에 있다가 그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로움이 나에게 가리키는 신호. 해가 진 뒤에도 어둑발이 남아 사위가 어스레해하다. 그 빛마저 완전히 사라지면 캄캄하다는 깜깜하다의 큰 말이고 깜깜하다는 아주 까맣게 어둡다이다. 독일 킬에 독일 킬에서 노르웨이의 오슬로까지 페리를 타고 북해를 향해 한 적이 있다. 첫날 밤 딴에는 시원하게 탁 트인 밤바다의 정취를 느껴보겠다고 갑판에 나갔다가 도리어 밀폐 공간에 갇힌 듯 폐쇄 공포까지 느껴 허둥거리며 객실로 돌아온 적이 있다. 한 줌의 빛도 없는 상태에서 눈을 꾹 감아보라. 딱 그 상태였다. 어디가 하늘이고 바다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어둠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말 그대로 캄캄했다. 모든 것이 까마득해서 살아있는지조차 실감나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20살 적에 경험한 숨막히는 어둠이 이것의 전주였다는 사실을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깨달았다. 초강도의 외로움과 소망 없는 불행. 초강도의 외로움은 황동규 시인이 홀로움, 외로움을 통한 혼자 있음의 환희라는 시어를 탄생시킨 배경이고, 소망 없는 불행은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게가 쓴 소설 제목이다. 외로움이 아픈 이유는 나 홀로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어떨 때는 그들이 나를 발로 뻥 차서 허허벌판으로 나뒹굴어 떨어져 버린 느낌마저 든다. 나는 저 멀리 저 애들끼리 시시덕거리는 그들을 눈으로 훑는다. 그들과 나 사이에 물리적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는 무한대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려서 모든 위로와 호의가 떠나가 버린 것 같고 캄캄한 어둠에 갇힌 공포감이 든다. 인생이 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순간에 운명처럼 나타나서 나를 외로움에서 구원해주는 이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극도로 필요할 때, 불안할 때,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실패했을 때 등등 홀로 맞이해야 하는 일은 허다하다. 아무도 외로움을 반기지 않지만 외로움 역시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고 귀 기울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홀로 있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혼자서도 무엇이든 잘해요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시간을 한동안 견뎌보라는 것이다. 외로움은 겨울 코트에 묻혀 들어오는 바람 냄새 같다. 아무리 따뜻한 데 있다가 온 척해도 코트에 묻은 찬 기운으로 얼마나 추운 데 있었는지 표가 난다. 그 찬 기운을 속이려고 사람 속으로 달려든다. 허겁지겁 사람을 찾거나 물건을 사들인다면 멀지 않은 곳의 외로움보다 더 아픈 후회라는 감정이 대기하고 있다. 차라리 외로움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자처하면 고독이라는 이름 붙일 수 있겠다. 고독은 감정의 똑요법이다. 그동안 사람에 대해 켜켜이 쌓인 기쁨, 슬픔, 분노, 증오, 공포, 희망, 신뢰, 허무, 많은 감정이 불필요한 살을 발라내고 하얀 뼈를 드러낸다. 이후로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감정을 보다 선명하게 느끼고 현명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초강도의 외로움을 찍고도 빛나는 하얀 뼈가 있다. 여전히 기대를 버릴 수 없는 사람, 혹은 그 무엇이다.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다. 때가 되었다. 초대장을 발부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그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자. 네, 감사합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두 번째는 세상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외로움에 시달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
사랑을 바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이 거울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타인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다면 위축되기 쉽고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는다면 실제 모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거울 앞에 서서 막무가내식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서로 진정한 관심이나 인정,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그들이 나의 거울이라면 나 역시 그들의 거울이다.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표현해야 한다. 외로움은 혼자라서 쓸쓸한 느낌뿐만 아니라 세대적인 단절, 일터를 비롯한 사회의 고립감, 학력이나 소득, 지식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소외나 무시, 외제 등에서도 외로움이 발생한다. 사람은 너무 외로우면 화가 난다. 이런 자신을 방치하는 남들한테 화가 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스스로에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같은 혐오감에 사로잡히거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영국에서 2018년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고 일본에서 2021년에 고립 대책 상담 담당실을 신설한 것은 외로움이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며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린다. 특히 일본에서는 1인 가구의 죽음을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외로움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생긴 죽음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또 영국에서는 외로움과 관련해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눈길을 끈 것은 SNS 샵 외로움에 대해 말해보자 캠페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견딜 수 있도록 이끌고 외로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로움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다. 동시에 관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기분 문제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는 공동체의 도모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땡땡이 필요하다. 그는 천사 같은 그녀를 사랑했다. 마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짝사랑이라서 그날 밤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벽을 사이에 둔 그녀의 방에서 정사를 나눈 듯한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순진한 가슴에 분노와 한멸의 소용돌이가 몰아쳤고 점점 더 격렬해지는 그녀의 음란한 신음소리가 그의 생애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구역질 날 만큼 추잡한 세상과 헤어져 버렸다. 여기까지가 현장에 나온 런던 경찰국 소속 법의학자가 청년의 뉴스를 통해 추정한 내용이다. 그런데 작가 로렌 가리는 놀라운 반전을 마련하고 있었다. 법의학자가 천사 같은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서 방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다. 그래서 주인 여자를 시켜 열쇠를 따고 문을 열게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진실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전날 밤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음란한 신음소리는 여자의 죽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던 소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뉴스에 자살 동기는 외로움이라고 적었다. 로맨 가리의 소설 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네, 감사합니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똑같이 외로워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각자가 각자의 벽에 갇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벽의 실체는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얇았다. 그다지 높지도 단단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끊임없이 갈등을 낳는 이 벽을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 역사가 시사하는 진실이 있다면 벽은 부순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무너뜨린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의 높고 단단한 벽이 들어선다. 높은 벽 아래 햇볕 들지 않는 그늘이 길게 드리워진다. 그러나 제 아무리 높은 벽이라도 담쟁이 덩굴은 맹렬하게 타고 올라간다. 이름이 담쟁이. 걔네일수록 신기한 이름이다. 쟁이는 욕심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떼쟁이처럼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데 담 뒤에 붙어서 식물 이름이 되었다. 담쟁이 덩굴은 줄기가 너무 가늘어서 홀로 설 힘이 없다. 그래서 담장이나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라며 10m 정도는 너끈히 뻗어나갈 수 있고 덩굴을 뻗어내는 덩굴 손에 있는 둥근 흡착근 덕분에 한번 담벼락에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눈칫밥 얻어먹는 객 식구처럼 얌전하게 구는 게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새를 불려 그곳을 제 세상으로 만들어 마침내 거뜬히 품에 안아버린다. 담이 높을수록 담쟁이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진다. 담쟁이가 가르쳐준다. 벽은 밖에서 망치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넘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라고 훈련받았다. 어른이 되면 알아서 해야 하는 자기 일의 범주가 외로워도 슬퍼도까지 넓어진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알려봐야 서로 우울하기만 할 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여긴다. 겉으로는 폐를 끼치기 싫어서라고 하지만 실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닐까? 솔직한 사정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뒷걸음질 칠까봐, 돌아서서 깔볼까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도 없지 않다. 함께 힘을 합치면 혼자 짊어진 무게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친다면 그런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부딪혀 보라는 신호이다. 나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보라는 신호이다. 곧바로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을 수도 있다. 세상은 언제나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쉽게 물러서지 말고 방법을 바꾸어 다시 용기를 내자.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어디선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그 기적 같은 감동을 경험한 후에 삶은 두 번 다시 지독한 외로움과 서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손을 뻗어 잡을 수 있고 함께 어깨를 곁을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벌써 다 읽었네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희 내일 요거 마지막 끝에 읽고 끝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진, 사진 찍어야 사진. 돼요.